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관리.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본 강좌에서 학습했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해서 총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용어는 우리가 본 강좌에서 학습하지 않은 용어도 몇 개 있어요. 자, 그러한 용어들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할 용어들은 이미 기출이 된 용어도 있고요. 자, 앞으로 여러분 시험에 기출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 데이터베이스 강좌를 통해서 학습했던 용어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A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아카이드 특징이라고 하면 트랜잭션의 특징이죠. 자, 트랜잭션의 특징에 아카이드 성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네 가지: 원자성, 일관성, 독립성, 영속성. 이미 시험의 원자성 같은 경우 또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아이솔레이션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트랜잭션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다면 트랜잭션의 특징에 관련된 네 가지 용어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원자성은 all or nothing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실행이 되든지, 자, 모두 실행이 되든지 아니면 실행이 안 되든지 아예 안 되든지 중간 단계까지 실행하고 실패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실행되든지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은 이전 상태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원자성의 특징이에요. 이미 출제가 됐고요. 영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이전 값과 실행된 이후의 값이 일관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성이라고 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될 때 다른 트랜잭션이 절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독립성, 아이솔레이션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영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트랜잭션의 결과값은 영원히 반영되어야 한다. 다음 트랜잭션이 진행될 때까지 해당 트랜잭션 값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성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속성입니다. 자, 따라서 영문으로 원자성과 일관성, 컨시스턴시, 독립성, 아이솔레이션, 자, 영속성 모두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시험 문제 출제가 이미 됐던 용어는 원자성과 독립성이고요. 앞으로도 출제가 된다면 원자성과 독립성이 일단 유력해요. 일관성이나 영속성은 조금 애매한, 정의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원자성이나 독립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나 네 가지 용어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라요. 자, 액티브다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죠? 자, 액티브는 뭐냐면 트랜잭션의 네 가지, 다섯 가지 상태 중에 하나죠. 자, 우리 트랜잭션의 다섯 가지 상태는 트랜잭션이 시작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활동 상태죠. 트랜잭션이 실행을 시작해서 현재 실행 중인 상태를 액티브 상태라고 합니다. 뭐 크게 출제될 것 같지는 않지만, 자, 어쨌든 트랜잭션의 다섯 가지 상태, 마지막 연산을 끝내면 부분완료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부분완료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으로 커미트가 되면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부분완료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실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실패가 되면 롤백 시켜서 철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트랜잭션의 다섯 가지 상태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alternate 키라고 하면은 대체키를 말하죠. 대체키는 뭔가요? 그렇죠. 후보키에서 기본키를 뺀 나머지를 대체키라고 하죠. 자, 집합으로 보자면 후보키가 있다면, 자,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기본키로 설정합니다. 자, 후보키가 있고요. 후보키는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죠.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키가 후보키입니다. 자, 후보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기본키로 하나 설정하고, 자,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된다?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키가 된다. 자, 이것을 alternate 키라고 합니다. 자, 대체키 영문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정의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대체키나 후보키나 기본키는 모두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하는 키예요.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범위가 바로 후보키가 되는 거죠. 후보키에서 하나의 키를 기본키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대체키라고 한다. 보조키라고도 한다. 자, 따라서 영문으로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노멀리라고 하면 이상현상을 말하죠. 이미 기출이 됐고요. 자, 우리가 테이블을 잘못 설계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한 현상들, 자, 삭제가 일어날 때 이상한 증상, 삽입이 일어날 때 이상한 증상, 자, 또는 갱신, 수정이 될 때 또는 갱신 이상이라고 하죠. 자, 수정이 될 때 뭔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는 갱신 이상, 시험에는 갱신 이상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설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규화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상 현상은 줄일 수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노멀리라고 하는 영문으로 이상 현상 기억해 두시고요.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세 가지 용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타믹 밸류라고 하면 원자값을 말하죠. 자, 원자값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우리 1정규형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죠? 자, 이 기준이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원자값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자, 그러나 에드거 코드 박사는 1정규형의 정의를 내릴 때 모든 속성은 원자값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 따라서 시험 문제에도 그 출제가 됐고요. 따라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정규형과 관련 있는 원자값,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값을 원자값이라고 한다. 자, 영문으로 기억을 꼭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원자성이라고 하는 게 출제가 됐었죠. 원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을까요? 그렇죠. 트랜잭션의 4가지 성질 중에 하나죠. 자, 트랜잭션과 관련된 일들이 모두 수행되든지 all이 되는 거죠. 아니면 모두 실행이 안 되는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ll or noth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뭐라 그래요? 원자성이라고 하죠. 시험 문제에는 뭐로 출제됐다? 영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자, 따라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단계까지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attribute, 속성,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개체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하나의 필드 값. 따라서 이 속성은 실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컬럼으로 매핑된다라고 하는 거죠. 컬럼. 자, 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attribute라고 하는 속성, 여러 가지 또 속성 종류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한 용어들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어버트라고 하면 강제 종료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들은 커미트가 되거나 강제로 수행 중인 작업을 종료하여 수행을 완결시킨다. 그래서 강제 종료시킬 때 어버트라 그래요. 자, 이거는 좀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와 좀 다르지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의 강제 종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응용 프로그래머. 자,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지만 응용 프로그래머로 출제가 됩니다. 굳이 영문으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이렇게 길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 이전에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이터 설계자 DA가 있다라 그랬죠. 그죠?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 설계자가 자,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설계해서 넘겨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죠? 자, 구축되고 나면 이제 이것을 우리 일반 프로그래머가 응용 프로그래머가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된 DA라든지 또는 DBA라든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 사용자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DA와 DBA가 설계하고 구축해서 넘겨주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사람이 바로 응용 프로그래머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응용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툴을 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해요.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얼터키라고 하는 거, 테이블 변경, 얼터 테이블. 자, 우리 얼터 명령은 뭐예요? 어떤 DDL 명령으로 이미 정의해준 테이블이나 릴레이션에 어떠한 구조 변경을 할 때 쓰는 게 바로 얼터 명령이죠. 자, 그러면 얼터 테이블 명령을 이용해서 학생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에 가로쳐서 나옵니다. add 또는 자, 수정할 때 alter, 그 다음에 삭제할 때 drop. 자, 여기 옵션 값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취미라고 하는 속성, 자, 문자 18바이트로 입력을 받을 취미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한다라고 하면 add가 되는 거고요. 학생이란 테이블에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의 기본키 값을 set default, 자, 기본키 값을 남자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는 수정한다는 의미의 alter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lter 테이블 학생 drop, 이건 뭡니까?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삭제할 때, 특정 속성을 삭제할 때 drop 명령을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변경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DDL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alter 테이블 명령 나오면 분명히 add, 그 다음에 alter, 그 다음에 drop 이렇게 가로쳐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액션 엔터티. 액션 엔터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죠. 그죠? 자, 키 엔터티를 제외한 엔터티 중 메인 엔터티로 선정된 엔터티 이외의 엔터티.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자손 엔터티를 말한다. 자, 액션 엔터티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반드시 부모를 가져야 되는 자손 엔터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태 이력이라든지 주문 상세라든지 주문 테이블이 없으면 주문 상세 테이블이 있을 수가 없죠. 차량 수리 내역이라든지 뭐 차량 수리 테이블이 있다면 차량 수리 내역 테이블이 있다든지 하나의 테이블에 의존되는 테이블을 말해요. 자, 그래서 키 엔터티와 메인 엔터티가 아닌 엔터티는 모두 액션 엔터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요. 크게 의미 둘 용어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B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알파벳 B로 시작하는 첫 번째 용어는 백업. 자, 백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복사본을 받아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회복을 위해서 상실되거나 파괴된 데이터 복원을 돕기도 하고 시스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절차 기법 또는 하드웨어에 관한 용어라고 나와 있지만, 자, 실질적으로 복사본을 받는 것을 우리는 백업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회복을 위해서 백업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업이라고 하는 용어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고요. 자, 빅데이터. 자, 빅데이터는 우리 13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자, 이때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제가 이 강좌를 이전에 만들어 드렸는데 2013년도에 빅데이터가 나오면서 이 문장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정의된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실제 데이터베이스 문제에서 빅데이터가 산업기사에서인가요? 자, 출제가 됐죠. 자, 그때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어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라고 하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도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말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 관리,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의 데이터나 또는 비정형 데이터, 자, 이러한 집합을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분석에도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신기술 동향 용어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그럼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하드비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BCNF다라고 하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했죠. 자, 3.5 정규형. 자, 따라서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과 에드거 코드 박사의 이름을 따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했어요. 자, 릴레이셔널이 3정규형을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정규형 이후에 실행되는 거니까. 자, BCNF의 정의는 뭐냐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이어야 한다. 다시 이것을 뒤바꾸면 후보키가 아닌 속성이 결정자로 사용되었을 때 우리는 BCNF에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후보키가 아닌 속성이 결정자로 쓰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이어야 한다는 성질이에요. 자, BCNF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비트리 구조 인덱스. 자, 이쪽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리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인덱스가 만약에 조금 자세하게 출제가 되면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덱스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를 자세하게 공부하진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인덱스의 종류라고 해서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를 공부했죠.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데이터 자체가 정렬이 일어나고,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데이터 자체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그 인덱스를 2단계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용량을 많이 차지하고 속도면으로 봤을 때는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하나만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 자, 그러나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데이터 자체가 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비트리 구조 인덱스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는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만 정리를 했는데, 물론 비트리라든지 비트리 구조 인덱스 이런 용어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실질적으로 인덱스 구조는 비트리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비트리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생성되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는 거의 대부분 비트리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필기에서 아마 자료 구조에서 비트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비트리의 B는 밸런스란 이야기예요. 밸런스. 자, 우리 밸런스가 맞다라고 하면 양쪽 균형이 맞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밸런스의 약자로 양쪽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서 비트리 구조의 인덱스는 인덱스의 하위 구조가 서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비트리 인덱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쪽에는 인덱스가 굉장히 많고 이쪽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비트리 인덱스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요. 따라서 양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어지는 인덱스예요. 그러면 균형을 맞춘다라고 해서 밸런스드라는 말을 써서 이거의 약자를 써서 비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비트리 인덱스 구조를 실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표적 비트리 인덱스 구조예요. 자, 비트리 인덱스 구조를 보면 루트 블록이 있고 브랜치 블록이 있고 리프 블록이 있죠. 그죠? 자, 3단계로 나뉘어지고, 자, 루트 블록의 값과 또는 브랜치 블록과 리프 블록의 값이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인덱스 값들이 전부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옆에는 포인터 정보가 있는 겁니다. 10부터 90까지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브랜치 블록의 그 포인터. 그 다음
100부터 180까지의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바로 이 브랜치 블록의 포인터 정보. 역시 마찬가지로 190에서 240의 데이터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 인덱스, 브랜치 블록에 전부 인덱스예요. 자, 여기에 그 포인터 정보를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각각의 블록에 대한 포인터 정보들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인덱스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부서 코드가 200번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자, 이렇게 우리가 쿼리를 날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SQL 명령을 내렸다면 일단 1차적으로 자, 부서 코드라고 하는 속성으로 계속 검색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부서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이 부서 코드라고 하는 것은 부서 테이블에 뭐겠어요? 그쵸? 기본키겠죠, 기본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키는 거의 인덱스로 많이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200이라고 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자, 루트 블록에서 찾아요. 자, 요 놈은 아니네. 자, 100부터 180이니까 요 놈도 아니고, 그러면, 요 놈이겠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브랜치 블록의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다음 브랜치 블록을 찾아갑니다. 자, 여기를 찾아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200이라고 하는 값이라면 여기 있겠네. 자, 여기에 있는 리프 블록에 대한 포인터 정보를 가지고 해당 리프 블록을 찾아와요. 자, 이렇게 찾아오죠? 그럼 해당 리프 블록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뒤져서 해당 200번에 해당하는 데이터. 자, 이 데이터의 주소 정보를 가지고 해당 주소를 찾아가면 200번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있겠죠? 그 데이터들 중에서 부서 코드와 부서명을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이거 강의에서도 계속 이런 구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비트리 인덱스라는 용어로 따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인덱스를 정리할 때 이미 비트리 인덱스 구조를 다 공부했어요. 최근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사용되는 것은 비트리 인덱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뭐 굳이 비트리 인덱스 이런 구조 자체를 몰라도 인덱스 구축하고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인덱스는 비트리 구조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따라서 비트리 인덱스는 루트 블록과 브랜치 블록과 리프 블록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맵 인덱스라고 하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 이외에도 비트리 인덱스도 있고요, 비트맵 인덱스도 있고요, 역방향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정리할 겁니다. 비트맵 인덱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트 정보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잘 들으시고요. 이해만 하시면 인덱스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분명히 맞추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인덱스는 워낙에 데이터베이스 활용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 인덱스는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까지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와 넌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출제가 됐지만 좀 더 인덱스가 자세하게 출제되면 조금 전에 봤던 비트리 인덱스, 자, 비트리 구조라든지 이런 말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공부할 비트맵, 자, 비트맵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역방향, 리버스, 역방향 인덱스가 뭐냐. 자, 우리 R 용어를 정리할 때 아마 리버스 인덱스가 나올 겁니다. 그때 정리할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비트리와 비트맵. 자, 비트리는 이미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3단계 구조로 나누어서 루트 블록과 브랜치 블록과 리프 블록으로 인덱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방식을 비트리 구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트맵 인덱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비트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맵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컬럼 정보를, 자, 비트는 0과 1을 말하죠. 0과 1 값을 이용해서 별도의 인덱스로 만든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이다 라고 하면 우리 트루 값을 말하죠. 그죠? 자, 트루 값, 참을 말합니다. 0이라고 하면 우리 false 값에 대응되는 거죠. 자, 그래서 1과 0을 가지고 true false 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구축한다는 이야기인데, 자, 도대체 속성의 값을 어떻게 1과 0으로 true false로 인덱스를 구축한다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트맵 인덱스는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국적과 같이 분포도가 좋지 않은 컬럼. 자, 분포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선택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분포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선택할 값이 많지 않은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 보세요. 성별이라고 하는 속성은 분포도가 좋지 않아요. 선택성이 안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남자 아니면 여자. 그죠? 10,000명의 데이터가 거의 그 6,000명은 남자일 거고 4,000명 정도는 여자다. 그러면 선택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인덱스로 구축할 때 비트맵 인덱스가 좋아요.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구축할 때 어떤 컬럼으로 인덱스를 구축할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별이라든지 뭐 이러한 인종 몇 가지 안 되죠. 국적 몇 가지 안 되겠죠. 물론 뭐 국적은 좀 많을 수 있겠지만, 자, 어쨌든 이러한 분포도가 좋지 않은 컬럼을 인덱스로 구축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좀 선택성이 좋아야 됩니다. 선택성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선택해야 될 값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값이 많아야지. 남자냐 여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지금 10만 명의 데이터 중에 6만 명이 남자고 4만 명이 여자인데 이걸 인덱스로 만들어서 찾는다면 인덱스로서의 의미가 거의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자, 이러한 선택성이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분포도가 좋지 않은 이러한 인덱스를 만들 때, 이러한 컬럼을 인덱스로 만들 때 비트맵 인덱스를 쓰면 좋다는 이야기인데, 일단 비트맵 인덱스는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자, 특징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일단 원리부터 설명드릴게요. 비트맵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러한 릴레이션 중에 내가 지금 컬러라고 하는 속성값을 가지고 인덱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컬러라는 속성으로 인덱스를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컬러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린 컬러, 레드 컬러, 블루 컬러,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분포도가 좋지 않은 거죠. 선택성이 좋지 않아요. 이러한 컬러라고 하는 속성값이 몇 가지 없다면, 물론 이 안에 입력된 값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릴레이션으로 봤을 때는 별로 값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인덱스로 구축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자, 그러나 컬러로 많이 검색을 하더란 이야기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 컬러라고 하는 속성으로 검색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이 컬러라고 하는 속성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구축하면 좋은데, 그런데 용량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효율적으로 인덱스를 구축하자라고 할 때 비트맵 인덱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비트맵 인덱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자,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값들을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컬러에 입력되어 있는 그린이나 레드나 블루라고 하는 세 가지 값을 가지고 비트맵을 그려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간단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블루라고 하는 값, 컬러에 입력되어 있는 블루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자, 블루 값일 경우에 1, 아닐 경우에 0으로 이렇게 맵을 그려요. 0이죠? 0이죠? 0. 아, 블루 나왔네요. 1이죠? 그 다음 0, 0. 그래서 비트맵 인덱스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드 값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0이죠? 레드 아니고요. 레드입니다. 1. 레드 1. 아, 0, 1, 0. 됐죠? 자, 마지막 그린 값을 가지고 비트맵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1. 그 다음에 그린 여기 또 있네요. 1. 요렇게 인덱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장점이 뭐냐? 이 실제 값들을 가지고 인덱스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된다? 인덱스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원리 이해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은 데이터가 기껏 해봐야 6개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 6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컬러라고 해봤자 고작 3가지 색깔밖에 없습니다. 삼원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냥 인덱스를 구축한다면 이 값들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커요, 이게. 불필요한 인덱스가 용량만 커지죠. 그러나 이렇게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하게 되면 비트 값을 가지고 우리가 맵을 구축하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굉장히 준다는 거예요. 이 값 자체를 가지고 인덱스를 구축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트맵을 그리면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이 뭐냐면 AND OR 현상 같은 걸 많이 수행하는 속성, 그러한 속성을 비트맵 인덱스를 작성하면 빠르게 실행할 때 좋아요. 자, 일단 비트맵 인덱스가 뭔지 아시겠죠, 그죠? 1과 0 값을 가지고 특정 속성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포도가 안 좋은 속성일 때 좋다고 했죠. 만약에 지금 이 컬러가 3원색이 아니라 256 컬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56가지 컬러에 대해서 이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하면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맵 인덱스는 주로 분포도가 나쁜, 다시 말하면 몇 가지 값이 없는 그러한 속성 값을 인덱스로 구축할 때 인덱스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이 돼서 빠른 속도로 해당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블루 값만 검색해라 그러면 블루 값에 있는 이 비트 정보만 쫙 가다가 1만 나오면 그 1이 나온 데이터가 바로 블루에 해당한단 말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자, 이걸 이렇게 눈으로 딱 보더라도 이렇게 검색하는 것보다는, 그죠?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뭐 바로 그린, 레드, 블루가 들어오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보는 것보다는 간단하죠? 블루 여기 있네, 레드는 여기 있네, 그린은 여기 있죠. 됐나요? 자, 이것이 바로 비트맵 인덱스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맵 인덱스 사이즈를 가지고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자, 미드 사이즈가 있고 라지 스몰 사이즈가 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미드 사이즈는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1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 스몰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그 위치만 1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 라지 사이즈는 어디 있나요? 자, 라지 사이즈는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축하면 한눈에 딱 들어오죠.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비트맵 인덱스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맵 인덱스에서 이러한 것들을 검색할 때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은 select 뭐 썸을 가지고 와라 그래 놓고 여기서 where 사이즈가 mid이고 and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컬러가 red다, 이런 거. 자, 이러한 AND 연산이나 OR 연산과 같은 이러한 연산을 수행할 때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하면 빠르게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미드이고 레드인 거 찾으면 레드 미드, 요거 한 놈 있고요. 그 다음 레드 미드, 레드 미드, 레드 미드, 여기 있네요. 두 놈이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나 지금 여기 6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비교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죠. 자, 그러나 비트맵 인덱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검색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미드라고 했으니까, 자, 사이즈가 미드라고 했으니까 사이즈 속성의 비트맵 인덱스로 미드 값에 해당하는 놈들이 있겠죠. 0과 1로 이렇게 그 비트맵 인덱스가 구축되어 있겠죠. 자, 그리고 컬러가 레드라고 했으니까 컬러가 레드에 해당하는 비트맵 인덱스가 있겠죠. 컴퓨터의 특성은 뭐예요? 간단한 비트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떤 연산, AND라고 했으니까 AND 연산을 수행해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컴퓨터는 순식간에 2비트의 AND 연산을 막 수행합니다. 1, 0이니까 0, 1, 1이면 1. AND니까 둘 모두 1일 때만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AND 연산을 수행하면 결과를, 자,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결과 미드와 레드라고 하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딱 눈에 들어오죠? 자,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비트맵 인덱스는 이러한 AND 연산이나 또는 OR 연산이나 특정 속성 값으로 이러한 연산이 많이 실행될 때, 자, 이러한 것들을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해 놓게 되면은 컴퓨터가 빠르게 실행해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코드 값을 가지고 다 일일이 비교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늦잖아요. 그러나 어차피 한 비트로 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ND다 그러면 AND 연산 수행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자, AND 연산 딱 수행하면 순식간에 결과값 나오잖아요. 그때 그 결과값 중에 1에 해당하는 튜플들만 결과값으로 추려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AND OR 연산이 이루어질 때 비트맵 인덱스는 적은 비트 값을 가지고 빠르게 연산을 수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맵 인덱스는 분포도가 안 좋을 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값이 별로 없을 때, 몇 가지 값이 없을 때 비트맵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지 256 컬러를 비트맵 인덱스로 구성한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결과값 바로 찾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비트맵 인덱스의 특징하면 비트맵을 이용해서 비트 1과 0을 이용해서 컬럼을 저장합니다. 자, 비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비트맵 인덱스의 특징은 인덱스의 저장 공간이 크게 감소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대용량 처리나 복잡한 AND OR 연산을 처리할 때 해당 속성을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해 놓으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널값도 인덱스로 저장 가능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널값도 인덱스로 만들 수 있다. 이게 비트맵 인덱스의 큰 특징이에요. 뭐냐면 널일 경우에 1, 널이 아닐 경우에 0을 하면 되잖아요. 자, 지금 특정 속성 값을 가지고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할 때, 자,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0. 아니면 거꾸로 할 수도 있죠. 값이 있다 그러면 1. 값이 없을 때 0.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값이 입력되어 있다면 1. 그리고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널 0으로 처리하고, 값이 있으면, 이해되셨죠? 이걸 비트 값으로 값이 있을 때 1, 값이 없을 때 0. 이렇게 대응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널값으로도 인덱스, 그래서 우리가 널값 찾거나 이럴 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비트맵 인덱스를 만들 때는 create, 자, 우리가 인덱스 구축할 때 항상 뭔가 만들 때는 create 명령을 썼잖아요, 그죠? 자, create 비트맵 인덱스, 그래서 뭐냐면 index 언더바 employee number, 자, 다시 말하면 직원 번호로 인덱스를 만들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employee number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언더바 인플로이.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그냥 이름 만든 겁니다. 비트맵 인덱스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인플로이라고 하는 부서 테이블에 인플로이 넘버 값을 가지고 인덱스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덱스를 구축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인플로이 테이블에 인플로이 넘버로 만든 인덱스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자, 인덱스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죠. on 테이블명을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create bitmap index 이렇게 하면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비트맵 인덱스 뭔지 아시겠죠? 그죠?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속성의 값들을 1과 0의 비트 값으로 대응을 시켜서 인덱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따라서 비트맵 인덱스는 일단 용량이 작다는 게 큰 장점이고, AND OR 연산을 할 때 비트맵을 구축해 놓게 되면, 자, 특정 속성으로 AND OR 연산이 계속 일어나더라. 그러면 그 속성 값을 가지고 비트맵 인덱스를 구축해 놓으면 AND OR 연산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비트맵 인덱스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비트 인덱스와 비트맵 인덱스의 비교를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검색 속도나 뭐 이런 것도 그냥 지금 일시정지 하시고 읽어만 보시고요. 특징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일단 인덱스 크기가 비트맵은 작죠. 비트리는 인덱스 크기가 크고요. 당연히 이제 저장 공간 많이 차지하죠. 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요. 비트 연산을 통해서 AND OR 연산 등에서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분포도가 양호한 컬럼은 비트 인덱스가 좋고요. 분포도가 아주 낮은 컬럼, 분포도가 좋지 않은 몇 가지 값을 갖지 않는 그러한 컬럼은 비트맵 인덱스로 구축하는 게 좋다, 이 소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C로 시작하는 용어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캔디데이트 키라고 해서 후보 키 공부했죠? 자, 후보 키는 최소성과 유일성을 만족한다. 자, 따라서 최소성 또는 유일성, 이러한 용어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후보 속성들을 말해요. 후보 키들. 자, 그것을 캔디데이트 키라고 해서 후보 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카디널리티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속성의 수, 튜플의 수죠. 자, 속성의 수는 디글이고요. 튜플의 수가 카디널리티입니다. 하나의 릴레이션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튜플의 수. 자, 튜플은 레코드, 행을 말하는 거니까. 자, 이러한 튜플의 수를 뭐라고 한다? 카디널리티라고 한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용어가 있었어요, 우리? 관계의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관계의 카디널리티다라고 하면 관계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1대1 관계냐, 아니면 1대 n, 1대 다관계냐, 아니면 다대다관계냐. 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관계의 카디널리티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러한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카티션 곱, 카티션 프로덕트, 데카르트 곱이라고도 하고 교차 곱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데카르트 곱은 우리가 집합 연산자지만 조인 연산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미 데카르트 곱, 카티션 곱이라고 해서 이미 출제가 됐죠. 그죠? 자, 데카르트 곱은 교차 곱입니다. 간단한 거죠? 자, 이러한 튜플과 이러한 튜플을 데카르트 곱을 수행하면, 다시 말하면 조인 연산 같은 걸 할 때 중간 단계로 교차 곱을 수행합니다. 그죠? 자, 이 튜플과 모든 튜플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튜플과 또 모든 튜플들 다 연결하죠? 그래서 교차곱이라고 했죠. 자, 여기가 4개의 튜플이 있고 여기가 5개의 튜플이 있다면 결과로 나오는 데카르트 곱의 결과 튜플은 4, 5, 20이니까 20개의 튜플을 갖는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데카르트 곱을 수행해서 교차곱, 카티전 프로덕트를 수행한 이후에, 자, 뭐 예를 들어서 연결한 속성값이 같은 경우만 남긴다든지, 그럼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이키 조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러한 조인 연산을 수행할 때 카티전 곱을 수행하고 조인 연산의 결과, 그 카티전 곱 결과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남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인 연산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카티전 곱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캐스케이드는 이미 출제됐고요. 캐스케이드 너무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연쇄 삭제를 한다거나 연쇄 수정을 할 때 캐스케이드 옵션을 썼어요. 자, 관련된 객체에 의존하는 객체를 자동적으로 삭제한다. 자, 드롭 테이블, 우리 드롭 명령에서 캐스케이드가 쓰였죠. 자, 드롭 명령으로 캐스케이드를 쓰게 되면은 학생 테이블을 삭제할 때, 학생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참조하는 테이블까지 모두 삭제하라 그럴 때 연쇄 삭제 캐스케이드입니다. 만약에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다면 삭제 명령을 취소하라 그럴 때 뭐예요? restrict. 둘 다 출제가 됐죠. 자, 캐스케이드나 restrict.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캐스케이드는 또다시 이런 경우도 쓰이죠. 튜플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 자, 예를 들어서 on delete. 우리 create 명령에서, 자, create table 명령에서 create table. 자,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create table student 이렇게 해서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정 조건을 이제 외래키로 지정할 때 참조 무결성 원칙에 의해서 기억나시죠? 자, 예를 들어 학생 테이블에 무슨 속성 값을 레퍼런스, 자, 어느 테이블에 무슨 속성을 참조해라 이렇게 우리 외래키를 정의해 줄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on delete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삭제가 일어나는 경우, on update 수정이 일어나는 경우. 자, 그 뒤에 옵션 값을 쓸 수 있다고 했죠. 캐스케이드, set null, set default, no action. 자, 결국 no action과 restrict는 뭐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연쇄 삭제시키거나 아니면 널 값으로 바꾸거나 기본 값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취소시키는 명령. 자, 이 옵션들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삭제가 일어나거나 수정이 일어날 때, 자, 이 명령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create 명령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정 테이블을 정의할 때 create 명령으로 create 테이블 정리를 합니다. 이때 외래키를 지정해 줄 때 외래키의 참조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정한다라고 했잖아요. 혹시라도 부모 테이블에서 수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 테이블에서 삭제가 일어나거나 수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캐스케이드 이미 출제됐고요. 자, restrict도 출제됐습니다. set null이나 set default. 자, default도 한번 출제된 적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캐스케이드, 연쇄 삭제, 연쇄 수정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캐스케이드는 또 이런 명령에도 쓰이죠. revoke 명령. 자, revoke 명령이 뭡니까? 권한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죠. 권한을 부여할 때 우리는 무슨 명령을 썼어요? 그랜트 명령을 썼죠. 자, 그랜트 명령을 이용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을 뺐을 때 리보크죠. 자, 권한을 뺐을 때 리보크인데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게 되면,
자, with grant 옵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게 될 때 이 연쇄적으로 모든 사람의 권한을 뺐을 때 캐스케이드 옵션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기억해 두세요. 그랜트 명령에서 어떠한 권한을 A에게 주면서 똑같은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권한, 그러한 권한까지도 줄 때 뭐라고 해요? 그렇죠. with grant 옵션을 쓰는 거죠. 자, with grant 옵션을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권한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권한을 뺐을 때도 연쇄적으로 모두 권한을 뺐을 때 캐스케이드를 뒤에 써주면 된다는 거. 자, 리보크 명령도 다시 보시고요. 자, 수강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이죠. 자, 수강생이라는 테이블에 대한 검색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유수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뺏는 겁니다. 자, 그때 캐스케이드를 붙여주면 유수가 다른 사람에게 권한 준 것까지 다 뺏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따라서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어떠한 동작을 할 때. 됐나요? 자, 그 다음 체크포인트. 체크포인트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회복기법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회복기법에서 즉시갱신과 지연갱신이 있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붕괴가 발견된 시점 이전에 이미 커미트가 됐다면, 자, 우리 리두 연산을 수행해서 갑이 이상이 없는지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많은 리두 연산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일정 시간 동안 지나면 검사 시점, 체크포인트를 둬서, 자, 그 이전의 것들은 다시 뭐 검사하든지 하지 않아도 다시 리두 연산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체크포인트 방식이에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디스크에 로그를 백업하는 활동으로서 데이터베이스와 트랜잭션 로그를 동기화시키는 시점이다. 자, 로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복관리자가 정하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검사 시점을 생성해서, 자, 그 검사 시점 이전에 완료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리 붕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미 검사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체크포인트를 둬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하도록,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실제 데이터를 점검하는 이러한 과정을 두는 거예요. 자, 체크포인트 아마 여러분들 회복기법에서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아직까지 체크포인트 출제는 안 됐어요. 그러나 출제될 확률이 충분히 있으니까, 자, 체크포인트 영문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커미트가 있고 롤백이 있죠. 자, 커미트는 트랜잭션이 완전히 연산이 완료됐다. 정상적인 수행을 알리는 겁니다. 따라서 커미트는 성공적인 종료고요. 롤백은 비정상적인 종료가 되겠죠.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커미트 명령을 내려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물론 이거는 이제 지연갱신이죠. 자, 수정하는 그러한 명령이 커미트 명령이고요. 반대의 개념 뭐다? 그렇죠. 롤백 명령이죠. 자, 원래 데이터로 되돌리는 명령입니다. 자, 커미트와 롤백 명령 정리하시고요. 커미트 출제됐죠, 이미. 자,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라고 하면 복합 속성을 말합니다. 컴포지트. 그럼 뭐예요? 복합 속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쪼갤 수 있는 값으로, 분해할 수 있는 값으로 만들어진 속성. 대표적으로 입사일, 주소 이런 거라 했어요. 그죠? 자, 입사일, 연, 월, 일. 자, 또는 주소라든지, 주소는 뭐 시도, 동면 쪼갤 수 있죠. 그죠? 자, 이러한 속성을 우리는 복합 속성, 컴포지트 속성이라 했어요. 다중값 속성하고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취미와 같은 속성. 이건 다중값 속성이에요. 멀티밸류 애트리뷰트라 그랬죠. 다중값 속성과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는 달라요. 자, 컴포지트 애트리뷰트는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값으로 만들어진 속성. 별로 안 좋죠. 그죠? 다중값 속성은 취미와 같이 여러 개의 값이 입력될 수 있는 속성. 됐죠? 자, 컴포지트 애트리뷰트의 반대 용어는 단순 속성이라고 하는 심플 애트리뷰트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속성. 이름과 같은 속성. 됐죠? 자, 따라서 컴포지트 애트리뷰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또는 컴포지트 키라고 하는 말도 있죠. 복합키. 여러 개의 속성으로 하나의 키를 구성했을 때 복합키라고 하죠. 자, 우리가 기본키를 만드는데 하나의 속성값으로 기본키를 만들면 좋아요. 그러나 그러한 속성이 없다라고 할 때 두 개의 속성을 합쳐서 기본키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복합키. 영문으로 컴포지트 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의 컬럼이 후보키 역할을 하지 못하고 두 개의 컬럼이 합쳐져야 후보키 역할을 한다. 두 개가 합쳐져야 최소성을 만족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개의 속성을 합쳐서 키를 구성합니다. 이것을 컴포지트 키, 복합키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시고요. 자, 컨시스턴시라고 하면 일관성, 트랜잭션의 아카이드 성질이죠. 그죠? 일관성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값, 자, 트랜잭션이 실행되기 전값, 그리고 트랜잭션이 실행된 이후의 값,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죠? 자, 유수가 용돈을 여자친구 태희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1000만원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000만원이 된 거고 이쪽 계좌에는 플러스 1000만원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들을 상호 연관시켜 봤을 때 일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쪽에서 1000만원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태희의 계좌에는 1000만원 플러스가 안 됐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일관성이에요. 어떤 트랜잭션이 발견하기 이전 값과 트랜잭션이 완료된 이후에 값이 일관되어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constraint라고 하면 제약 조건이죠. constraint. 자, 우리 SQL 문에도 constraint가 나올 수 있고 또는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용어가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그냥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무결성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계, 규정, 다시 말하면 제약을 거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다라고 하면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걸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SQL문에서 constraint valid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constraint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세요. 제약을 거는 걸 말해요. 제약. 됐죠? 자,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뭔가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에는 반드시 constraint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아마 이게 오퍼레이션이 출제됐죠. 여기서는 오퍼레이션. 그러나 constraint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제약 조건을 말해요. 자, constraint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용어들. 자, currency control이네요. currency control. 병행 제어. 이건 뭐 영문으로 출제될 만한 용어는 아니죠. 그죠? 병행 제어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죠. 병행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는 공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 사람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제어를 해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currency control, 병행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다중사용자 환경에서 둘 이상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접속해서 해당 연산을 수행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트랜잭션 수행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을 병행 제어한다 그랬죠. 자, 대표적인 병행 제어 기법으로 2단계 로킹. 자, 로킹 기법이 있고, 자, 로킹 기법은 비관적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요건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적 방법이에요. 들어가서 문 잠궈버리는 겁니다. 테이블을 사용하면 테이블 단위로 잠근다든지, 특정 행을 사용하면 특정 레코드, 행을 잠근다든지, 이렇게 잠궈버리면 언락이 될 때까지, 잠금 해제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잠금 해제를 하지 않으면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데드락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비관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로킹 방법 이외에 뭐가 있다라 했어요? 잠그지 않고 번호표를 나눠주고 기다리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 했죠? 그게 바로 뭐라 했어요? 타임스탬프라 그랬잖아요. 타임스탬프. 자, 따라서 타임스탬프는 낙관적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낙관적 방법. 완벽한 건 아니지만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데드락, 교착 상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요. 번호표를 나눠주고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일정 시간을 걸어버리면, 제한 시간을 걸어버리면 제한 시간 이후에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데드락을 일단 예방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겁니다. 문을 잠궈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자원을 하나의 트랜잭션만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락킹 기법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트랜잭션들이 발생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는 겁니다. 번호표를 줘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타임스탬프 기법이에요. 간단한 거죠? 자, 공유도는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게 병행제어 목적이고요. 응답 시간은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자, 시스템 활용도는 최대로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의 일관성, 무결성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병행제어의 목적입니다. 자, 따라서 병행제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 했어요? 직렬성이라 그랬죠. 직렬성. 순차적으로 실행된 것과 똑같이 결과가 나오도록 제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용어 강의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드린 적 있죠. 그죠?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아서 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사한 개념을 가진 데이터들을 그룹화해서 실제 저장할 때 인접한 곳에 저장시키는 기술을 클러스터링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활용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자, 이러한 곳에 서버가 하나 있을까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하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수많은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하나의 검색을 수행할 때 이쪽에서 또 다른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어떠한 결과를 낸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따라서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자, 유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대의 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할 필요 없이 이 안에서 끝나죠. 자,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유사한 개념을 가진 데이터를 그룹화하는 기술이에요. 아직까지 클러스터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을 가진 데이터를 그룹화해서 빠른 검색, 자, 어떠한 쿼리가 날라왔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떠한 그 검색어가 입력됐을 때 빠른 속도로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대의 서버 컴퓨터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들을. 그래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클러스터링 기술이에요. 됐나요? 자, 클러스터드 인덱스 하면 우리 인덱스의 종류로 공부했습니다. 자, 인덱스를 만들 때
뭐예요? 실제 데이터가 정렬된 채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클러스터드 인덱스죠. 클러스터드 인덱스는 릴레이션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넌 클러스터드에 비해서 빠릅니다. 2단계를 거쳐서 바로 정렬된 데이터에서 찾기 때문에 빨라요. 일반적으로 기본키는 유니크 특성을 갖기 때문에 기본키를 만들면 기본키의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만들어지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한 테이블에 하나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이미 클러스터드는 출제가 됐죠. 자, 커서다라고 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현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커서라고 하면 우리 임베디드 SQL이라고 하는 내장형 SQL의 단점이 뭐였어요? 한 번에 하나의 레코드만을 가져올 수 있다. 한 번에 하나의 튜플만 인출한다. 그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자, 커서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죠. 커서라는 개념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계속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다음 데이터들을 계속 가져오게 만드는 게 커서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SQL 실행 결과로 반환되는 복수개의 레코드를 반환하도록 또는 복수개의 튜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eclare 선언을 해주고요. 커서를 선언해주죠. declare 커서. 그 다음에 오픈 명령으로 커서를 실행합니다. 자, 패치 계속해서 데이터 패치해오고 끝나면 클로즈로 커서를 닫죠. 자, 커서가 시험 문제 나오면 이런 구조 나올 수 있으니까 declare open, 패치, close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개념 스키마, 컨셉철 스키마. 자, 개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적인 구조를 기술하는 거다. 자, 모든 외부 스키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개념 스키마라고 한다. 됐죠? 자, 계속 갑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클라우드가 출제가 됐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최근에 IT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러한 용어들로 대두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든 무슨 분야든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구름이라고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구름. 그래서 우리 인터넷 통신망을 우리 이야기할 때 이렇게 구름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이렇게 구름 속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러한 구조는 우리는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자, 지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때요? 이러한 인터넷망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서버 정보에 저장된 내 정보를 가지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기술입니다. 인터넷상의 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프로그램을 두고 그때그때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져와서 사용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가 아이클라우드, 애플에서 그 서비스하고 있는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용어뿐만 아니라 신기술 용어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요. 최근에 IT화드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D로 시작하는 용어로 넘어가 볼까요? 자, D로 시작하는 용어 많겠네요. 데이터베이스니까. 자, 첫 번째 데이터 인테그리티. 뭐예요? 데이터 무결성. 자, 무결성이라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무결함성입니다. 무결함성.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용어가 정합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인다 그랬어요. 그죠? 정합성. 그 다음에 정확성. 다 비슷한 의미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요놈이 영문으로 출제가 이미 됐지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데이터에 결함이 없도록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결함성이에요. 데이터의 정확성, 또 다른 말로 정합성이라고도 한다. 자, 비슷한 의미로 정합성도 이미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이미 출제됐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데이터 무결성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데이터 모델이다 라고 하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 라고 해서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 모델을 구축했죠. 그죠? 그래서 ER 모델을 통해서 자, 우리가 무엇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것이냐 이걸 구축했어요. 그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 대표적인 모델들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과거에 사용되던 계층형, 망형, 그리고 이제 객체 관계형, 객체 지향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에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광경 데이터 모델이다. 이런 거 공부했죠. 그죠? 자, 데이터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면 설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데이터 모델링, 정보 모델링이라고도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어떤 객체를 데이터베이스화 할 거고, 그 객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슨 속성들이 필요하고, 어떤 객체와 객체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바로 이것들이 데이터 모델링을 한 겁니다. 자, 따라서 현실 세계의 업무적인 프로세스를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실체, 엔터티가 되는 거죠. 엔터티와 엔터티의 관계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표현하고 문서화하는 기법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쓸데없이 말만 어렵게 써놨어요. 자, DBA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DBA가 있고 DA가 있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일단 DBMS에 대해서 사용법, 방법을 완전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DBMS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SQL 문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SQL 문법도 모르는데 DBA다 말도 안 되죠, 그죠? SQL 문법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DBA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DBA가 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설계를 하는 사람을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해서 DA라고 한다 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DA가 데이터 구조를 설계해서 넘겨주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제 해당 DBMS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DBA 정리 끝났습니다. 자, 데이터 딕셔너리 출제됐죠.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자, 데이터 딕셔너리,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메타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의나 객체에 대한 명세에 관한 정보를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테이블. 누가 관리합니까? DBMS가 직접 생성하고 관리한다. 사용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DBMS가 스스로 유지하지만 사용자도 우리 데이터 딕셔너리를 볼 수 있어요. 제가 강의에서도 보여드렸죠. 바로 이러한 데이터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들 뭐라고 한다? 메타데이터라고 한다. 이미 다 출제된 겁니다. 데이터 딕셔너리라든지 메타데이터 출제됐죠, 그죠? 시스템 카탈로그는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DBMS는 데이터 딕셔너리, 시스템 카탈로그를 구축해서 빠른 속도로 사용자의 명령이나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버퍼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는 용어예요, 그죠? 자, 가장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블록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데이터베이스 버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디스크 입출력이 줄어들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성능은 증가한다. 데이터베이스 버퍼라고도 하고요, DB 캐시라고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뭐 DB 캐시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버퍼다, 실무적으로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실질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버퍼, 이 용어도 많이 쓰지만 데이터베이스 캐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어요? 테이블에 하드디스크에 있잖아요. 실제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그 중에 최근에 사용한 테이블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캐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 버퍼에 저장을 해서 빠르게 해당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버퍼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하드디스크에 실제 테이블들이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이걸 매번 하드디스크로 가서 가져오면 속도가 떨어지니까 캐시 메모리를 만들고 그 캐시 메모리, 데이터 캐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자, 최근에 사용한 테이블 릴레이션, 테이블들을 여기다 저장해 놓고 여기서 빠르게 CPU가 가져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데이터베이스 버퍼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셨나요? 디그리는 차수입니다. 뭐의 수를 말해요? 속성의 수죠. 자, 카디널리티와 디그리의 정의 우리 공부했어요. 자, 디노멀리제이션, 반정교화라고도 하고 역정교화라고도 합니다.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공부했습니다. 시스템의 성능. 자,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시스템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해서 기존 설계를 재구성합니다. 기존 설계라고 하면 바로 논리적 설계에서 정교화를 거쳐서 만들어낸 정교화된 테이블 구조를 말하죠. 자, 이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을 우리는 역정교화, 다른 말로 반정교화, 영문으로는 디노멀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컬럼 역정교화가 있고요. 테이블 역정교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분해하거나 또는 테이블을 붙여버리거나, 그죠? 그 다음에 컬럼 단위로 중복되는 컬럼을 만들어서 이쪽에 있는 컬럼이 많이 이쪽 테이블에서 찾아야 된다. 이쪽으로 매번 조인을 하면 힘드니까 이쪽에 특정 검색이 많은 컬럼을 이쪽 테이블에도 추가시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자, 데이터의 무결성보다 시스템의 성능을 우선시할 때 역정교화를 수행한다. 따라서 역정교화를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성능이 중요하냐 아니면 이 테이블의 무결성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됐죠?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자, derived attribute라고 하면 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죠? 유도 속성 또는 다른 말로 파생 속성이라고 하죠. 유도 속성, 파생 속성. 자, 속성값이 다른 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입사 연원리를 가지고 근속 연수를 구한다든지 바로 이런 게 derived attribute입니다. 자, 입사한 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올해를 기준으로 몇 년 동안 근무했느냐 이러한 것들 계산을 통해서 유도돼서 만들어지는 속성을 derived attribute라고 하고, 반대의 용어가 뭐예요? 스토어드 애트리뷰트, 저장 속성이죠. 자, 저장 속성과 유도 속성, 아직 이런 거 출제 안 됐어요. 자, 따라서 스토어드 애트리뷰트와 derived 애트리뷰트, 유도 속성, 파생 속성, 이러한 용어들을 반드시 암기해 두시길 바래요. 자, ER 다이어그램에서 유도 속성은 점선 타원으로 표시한다. 우리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해서 타원 표시하지만 우리 유도 속성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고 타원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유도된 속성이란 뜻이에요. 자, 유도 속성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입사 연원리를 가지고
입사 연도, 입사 연도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속성을 가지고 근속 연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속 연수. 따라서 근속 연수라고 하는 이 속성은 derived attribute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자, 점선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이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디자인 애트리뷰트는 설계 속성. 자, 중요하진 않아요. 자, 원래 업무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가한 속성을 디자인 애트리뷰트, 설계 속성이라 그래요.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냥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디터미넌트는 결정자죠. 자, 우리 함수의 종속성을 이야기할 때 결정자와 종속자 x이면 y이다라고 할 때 x를 결정자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y를 종속자, 그래서 디펜던트라 그랬죠. 자, 디터미넌트나 또는 디펜던트 이런 용어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함수적 종속성 이야기가 나올 때 혹시라도 가로쳐져 있을 때는 결정자 종속자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디퍼런스라고 하면 차집합입니다. 자, 우리 교집합은 인터섹트죠. 그 다음에 합집합은 유니언이고, 그 다음에 차집합은 디퍼런스. 영문으로도 혹시 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더티 데이터. 더티 데이터가 언제 발생합니까? 더티 데이터, 우리 병행 제어할 때 병행 제어를 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갱신 손실이라고 하는 로스트 업데이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모순성도 공부했고. 더티 데이터는 언제 나옵니까? 비완료 의존이죠. 비완료 의존. 그죠? 비완료 의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데이터를 의존할 때 문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티 데이터라고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비완료 의존. 최근에 공부한 거니까 아마 다시 찾아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더티 데이터. 이런 용어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애트리뷰트라고 하면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말하죠. 자, 최근에는 이제 하나의 워낙에 데이터베이스가 거대해지다 보니까 빅데이터나 이러한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 저장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다. 따라서 여러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분산시켜서 저장하고, 자, 이것이 마치 하나의 서버에 저장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분산 데이터베이스고, 이러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떠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걸 우리 하둡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디비전, 나누기 연산이죠? 자, 우리 관계대수에서 디비전 연산이다라고 하면 나누기 연산,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도메인 하면 속성값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도메인 인테그리티 룰. 다시 말하면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이게 영문으로 크게 출제될 일은 없겠는데 기억은 해두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create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자, 도메인 구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이거 캐릭터 문자 2바이트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디폴트는 여자다. 기본값은 여자고, 자, constraint valid. 이런 constraint 나올 수 있다라 했죠. 그죠? 자, constraint valid. 성에는 체크. 이런 거 출제됐죠. 그죠? 자, value in 남녀. 자, 따라서 성이라고 하는 도메인은 남이나 여라고 하는 값만 입력받도록 이렇게 도메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메인을 구축해서 이러한 도메인을 활용하게 되면 도메인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가 입력될 때 거부하게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것이 바로 도메인 무결성 규정이에요. 자, 도메인 무결성 규정은 특정 속성에 제한된 도메인 범위 내의 값이 입력되어야 한다는 성질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덤프. 자, 덤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회복 절차에서 복사본을 만드는 걸 덤프라고 한다 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사본을 만들 때 덤프가 있고 로그가 있다 그랬어요. 덤프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통째로 저장된 데이터 자체를 그대로 복사할 때 우리 덤프라고 하는 거고, 로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수행된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저장하는 게 로그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덤프를 이용한 회복은 간단합니다. 덮어 씌우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로그를 이용한 회복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자, 로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전 값과 트랜잭션 이후의 결과 값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서 원래 데이터를 살려내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덤프 기억하시고요. 자, 영속성 트랜잭션의 네 가지 특성 아까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속성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계속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은 아직까지 우리 본 강좌에서 공부한 적 없어요. 그죠? 좀 특이한 용어죠? 자, 이거는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데이터 이주, 마이그레이션 한다라고 하는데,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구축해 놓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서버로 옮긴다든지, 그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작년에 있던 일인데, 원래 저희 기사패스닷컴의 데이터베이스는 MS SQL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MS SQL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DBMS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그랬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 MS SQ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걸 다 일일이 사서 사용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해서 사용합니다. 임대해서 매년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웹서버가 일반적으로 CPU가 지금 8개가 달려있는 웹서버예요. 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개의 코어로 구성된 웹서버인데, 이전에는 이 MS SQL 이것을 컴퓨터 한 대당 하나로 봐서 금액을 얼마 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의 코어당 과금을 시키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코어당 과금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 안에 지금 CPU가 8개 코어짜리가 지금 저희 서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더니만 이걸 8대의 컴퓨터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대 분의 임대료를 대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내겠어요?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만 수백만 원 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써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MySQL로 싹 전환 작업했죠. 지금은 그래서 MySQL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자, 이것을 이렇게 전환시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주 작업이에요. 마이그레이션 작업이라 그래요. 자, 무슨 소리인지 딱 예를 들어 드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MS SQL로 제작됐던 이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MySQL DBMS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오라클 DB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구조나 명령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만 몇 개월 걸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걸 뭐 한다 그래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성능이 향상되도록 데이터 사용 빈도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 공간이나 저장 형태 또는 이러한 데이터 DBMS 자체를 바꾼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이터 이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서버에 있던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DBMS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DBMS를 할지라도 데이터 자체가 옮겨지면서 어떤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든지, 또는 뭐 검색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뭔가 형태를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MS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자, 아마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못 쓸 겁니다. 그 금액을 내고. 자, 됐습니다. 계속 갈게요. 데이터 마이닝. 자, 데이터 마이닝은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분석이라 그랬죠. 그죠? 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 이러한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을 데이터 마이너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너들은 상당히 몸값 높아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마이너들이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대두되면서 누구나 이제 쉽게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가들은 상당히 몸값 높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분석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억하시죠? 그죠? 자, 데이터 마트는 특정 조직을 위한,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전사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특정 부서가 사용하는 데이터, 그건 뭐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 마트라고 보면 돼요. 우리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우리 동네 거대한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마트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정리 다 했습니다. 자, 이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뭐 다 출제된 용어들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거 뭐 처음 보는 용어 같죠? 그죠? 디퍼드 업데이트라고 해서 지연갱신을 말해요. 지연갱신. 우리 즉시갱신이 있고 지연갱신이 있었죠. 그죠? 자, 지연갱신은 지연시켜 놨다가 로그에만, 연산이 끝날 때 로그에만 기록해 놨다가 하나의 트랜잭션이 완전히 완료가 돼서 커미트가 일어날 때, 자, 커미트가 일어날 때 그제서야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갱신하는 기법을 지연갱신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지연갱신은 언두 연산이 필요 없다. 그죠? 우리 회복을 할 때 언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리두만 수행하면 된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완료되지 못한 트랜잭션은 그냥 폐기 처분하면 된다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반대의 개념은 즉시갱신입니다. 이미디어트 업데이트. 자, 디퍼드 업데이트. 혹시라도 영문으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눈여겨 봐두세요. 지연갱신 기법, 즉시갱신 기법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 갔는데 영문으로 출제돼서, 자, 즉시는 이미디어트, 그 다음에 지연갱신은 디퍼드 업데이트. 자, 따라서 영문으로도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지연갱신 기법 우리 자세히 공부했고요. 자, 도미노 속성이라는 거 좀 특이한 용어 나왔네요. 그죠? 우리 본 강좌에서 학습한 적 없는데, 앞에 값에 규칙적인 제약이 뭔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때 도미노 아시잖아요. 그죠? 자, 유추해서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겠죠? 도미노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알파벳 D까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알파벳 E부터 나머지 용어들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